제가 요 며칠 전에 서초동에 그 변호사 사무실에 잠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서초동에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온 길거리에 데모대들이 잔뜩 몰려 있어가지고 제가 가고자 하는 변호사 사무실 건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빙빙 돌다가 사람도 못 들어가고 그런 게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한참 있다가 변호사 사무실을 들어가면서 서울 한복판에서 이러한 일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마는 지금 요즘에 상당히 모든 게 제가 볼 때는 세상이 복잡하고 난해한 세상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동안에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셨느냐고 여쭙기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오늘은 좀 편안하게 우선순위로서 그동안에 제가 생각했던 이 사회, 세상,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시시각각으로 급변한 변화들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정됐던 순서대로 가는 것보다는 먼저 우선순위로 제가 긴박하게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을 좀 드리는 것이 오늘 현재 실시간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순자 씨한테 공개 서한을 제가 작성한 배경에 대해서는 요 전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녀가 이순자가 정확히 말하면 이순자가 자기 자서전에 그 장영자에 대해서 거짓말을 잔뜩 황당한 거짓말을 늘어놓은 데 대해서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관할이기 때문에 고소 사건은 관할로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관할이 연희동에 경호하는 그 경찰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만은 역시 장영자라는 그 이름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라는 팩트를 밝히기에는 조금 먼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상했던 대로 뭐 불기소가 될 것이다. 또 뭐는 무혐의가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예상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번에 그 말씀을 드린 거는 그러면은 너는 왜 되지도 않을 고소를 왜 했느냐. 고소를 한다는 거는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거 처벌해 달라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왜 그 쓸데없이 그러면은 불기소 될 걸 뻔히 알면서 고소를 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고소를 한 것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는 제 행동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은 거고요. 오늘 현재까지는 이순자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했다 하더라도 제가 항소를 하지 않았고 그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떻게 일어설지는 모르지만은 이 사회에서 제가 전직 대통령 부인이다 라는 이런 선입견을 털어버릴 수 있을 만큼 제 자신이 뭔가 기반이 됐을 때 그때 다시 고소하기 위한 기록을 그 시기에 남기고자 저는 고소를 단행했던 것이고 또 일말에 지금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됐다고 하니까 너무나 명백한 거짓말, 허위 사실을 그렇게 자서전에다가 출판을 했다는 거는 누가 보기에도 명백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법치국가란다면은 일말의 처벌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한 줄기 희망도 걸고 있었습니다마는 역시 그건 무망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제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제 머릿속에만 제가 요즘에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내가 요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 바람직하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유튜브 앞에서 떠드는 이 시간이 무망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좀 무책임하다는 말도 들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얘기들이 많았고, 유튜브 뭐 이런 거 어떻게 나가기만 하면은 제가 막 나오고 하니까 거기에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이 사회 현상에 대해서는 제가 무관심했습니다. 무관심했다는 건 다시 말해서 관심을 둔다는 게 괴롭기 때문에 그 관심을 끊고 일단은 내가 일어서야 된다. 내가 어떤 기반이 돼야 된다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내가 일어서야 된다는 그 기반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온 그 이제 근본이 이제는 제가 사회적으로 제 훼손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땅에 생매장 돼서 아주 묻혀버린 추악한 제 이름에 대해서 제 남편, 우선 남편 명예에 대해서 우선 그 작업을, 회복의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제가 기반을 이 사회에서 제대로 된 기반으로 갈 수 없겠다는 이제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글을 썼고 기록을 남기면서 글을 썼고 또 이순자도 고소를 했고 또 출판을 하려고 지금 다 준비를 했는데 책을 잘 안 보신다니까 이제 드라마나 영화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찰나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이제 제가 해야 될 내용이 조금 바뀌어졌습니다. 이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바뀌어지다 보니까는 이제 저도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이제 유튜브를 제가 이제 보기 시작을 하는데 이순자에 대해서 제가 왜 시자를 오늘 이렇게 빼고 있느냐, 존중하지 않느냐, 왜 지금까지 잘 존중해 오다가 왜 시자를 뺐느냐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만은 제가 시자를 뺀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유튜브를 그동안에 쭉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젯밤에도 밤 늦게까지 2시 새벽까지 봤습니다.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요, 참 세상에 지금 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나 참 힘드시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무엇이 힘드느냐? 역사에 대해서 그 시대에 1세대에 사시던 분들 가령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 이 나라가 거의 일어선 시기로 보는데요. 근데 그때까지 나라를 중흥시켰던 이 과거의 인물들께서 다 돌아가시고 그분들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시대 같이 정재계 모든 나라를 일으켰던 인물들이 지금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지금 제가 이제 80이라고 자꾸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 당시에 20년도 이렇게 어린 사람이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 시대를 같이 산 사람으로 제 남편이 지금 살아있으면 100몇 살이겠죠. 100몇 살이 됩니다. 근데 저도 지금 물리적인 나이는 제가 이렇게 아직 80이라고 하지만은 정신적인 나이라든가 역사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제 남편 100세가 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씀드려서 제 남편도 시작과 끝을 다 봤다는 얘기입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 시절도 시작과 끝을 봤고요. 또 이승만 정권 시절도 시작과 끝을 봤는데요. 그런 사람으로서 제가 정치를 한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그룹에 이렇게 그룹을 일으킨 산업전사, 그러니까 산업 부분에 있어서 산업의 총수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그럼 네가 뭐를 안다고 지금 나와서 역사를 떠들고 있느냐. 근데 제가 직접 체험하지 않은 것도 있고 간접 체험한 것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체험이 중앙정보부라는 이 정보기관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근데 지금 그것이 변질된 것, 그 당시에 그 중앙정보부가 아닙니다. 지금 국정원은. 왜 아니냐? 건물만 따로 지어 있었, 건물만 뭐 참 멋지게 지어 있습니다만은, 뭐, 그, 중앙정보부가 지향하는 그 목표 또는 가치, 이런 것까지도 그 사훈이다 그런 것까지도 변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이나 또는 기관에서는 사람이 일을 합니다. 사람이. 중앙정보부 하면은 대한민국 대통령, 청와대 하면은 그 안에서 대통령이 각 참모들을 거느리고 일을 하십니다. 그냥 청와대가 일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중앙정보부도 전문가들에 의해서 중앙정보부가 일을 했습니다. 70년대는요. 근데 혁명정부가 들어서서 17년간입니다. 중앙정보부가. 거의 같이 일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땐 전부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뭐 다 뭐 저기에서 뭐 그런데 무슨 전문가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제시대 때라 하더라도 그 시대에도 뭐 우리 대통령 그때 저는 박정희 대통령까지만 저는 우리 대통령 합니다. 그 이하는 저는 대통령으로 머리에 인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그러나 이 나라 국민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만은 뭐 존경을 하거나 존경을 안 하거나 그 제 선택이니까요.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도 뭐 무슨 뭐 만주 그 육사 경험도 일본 내에서 군 경험 하셨다고 그래서 친일파라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그러한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일본의 제국주의 하에서 정규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육사라는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전략적인 사고라든가 나라는 어떻게 일어서야 되고 어떻게 경영해야 된다는 그런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었지,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막 농사나 짓고 다 나라 잃은 백성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안 할 수는 없겠지만은 살으셨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해방이 돼서 광복이 돼서 대한민국을 일으켰을 때 우리나라 국가의 지도자로서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타고 저더러 친일 어쩌고 하시지 마시고 저 군대랑 거리가 먼 사람이니까요. 그 시대에도 역시 일한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서 미국에도 나가서 저기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도 프린스턴 대학에서나 박사학위 받고 정치학 박사학위 받고 다 공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 흩어져서 해외에 흩어져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사람들은 누구냐? 이 사람들도 다 그 당시에 전국 시대를 제가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좀 생략하겠습니다만 일본 전국 시대를 마감할 때 다 해외로 나가서 프랑스나 유럽이나 미국에는 다 유학파들이 결국은 일본으로 돌아와서 자기네 나라의 메이지 유신을 일으켰습니다. 동양에서 가장 먼저 서구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배웠기 때문에 동양에서 일본이 가장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국적이고 우리나라 국민들이라 하더라도 일제시대 때도 다 나가서 일하신 분들이 그 어떤 그 직함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셨던지 간에 다 들어와서 조국을 일으키는데, 광복된 아무것도 없는 조국을 일으키는데 다 일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중앙정보부 역시 우리 제 남편 이철이도 지금 82년 사건으로 그 경력까지 매도하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에 가장 그 일본의 브레인이었다는 대본영의 참모들을 키워낸 일본의 나가노 각고 정보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 출신이라는 건 그만큼 공부를 했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전문적인 모든 걸 습득을 하고 공부를 했다는 건데, 그 한국이
광복됐을 때 박정희 대통령하고 중앙정보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창설하고 또 중앙정보부법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에는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보부다운 정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증할 수 있는 그 증명 자료로서는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와 거의 저희 나라도 재헌국회가 48년도니까 저희 나라 건국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건국된 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이스라엘 국민들은 아시다시피 세계가 흩어져서 굉장히 강인한 유대인들 아닙니까? 강인한 민족들인데 그분들이 만든 가장 중요하고도 훌륭한 기관이 어디였냐 그러면은 모사드라는 정보기관입니다. 그 정보기관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최고입니다. 근데 그 정보기관이 이 처리를 인정을 했고요. 76년도에서부터 77년도 그 사이에 그 모사드와 중앙정보부는 결연을 했습니다. 결연이라는 건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결연이지요. 저는 일반 용어로 다 지금 합니다. 결연인데 결연이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우리들 일반적인 개념으로 무엇이 결연이냐 그러면은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하고 그게 상당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정보 공유라는 건 지금 국정원은 정보 공유가 안 됩니다. 하다못해 우방국이고 혈맹이고 뭐 50년 70년 어찌저찌고 하는 미국 CIA와도 미국 CIA는 지금 정보기관이 17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아나이 밑으로 이제 그때 9.11 그 쌍둥이 그 빌딩 테러 이후에 정보기관 엄청 많아졌죠. 근데 그 정보기관, 미국 정보기관들하고도 공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한에는. 그렇다면 정보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정보부는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정보부 힘이 정보인데 이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왜 공유가 안 되느냐? 인정을 안 하니까요. 정보 공유했다가 자기네 정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죠. 우리부터도 안 하죠.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정보기관이 강했던 거는 정말 정보 전문가들이 있었고 이철이 같은 사람이 있었고 정말 정보 전략가, 정말 정보 전문가들이 있었고 그 전문가들이 있었다는 말로만 표현이 안 되고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정보기관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모사드하고 그 결연이 돼가지고 정보 공유하면서 정보 공유만이 아니라 요원들도 체인지해서 바꿔가지고 교육을 받죠. 우리 요원들은 이스라엘에 가서 모사드 교육을 받고 또 모사드 요원들은 한국에 와서 또 한국식의 또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공유하는 이런 풍토였기 때문에 중앙정보부 하면은 무서웠죠. 근데 왜 무서울까요? 아는 게 많으니까. 또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 전두환 씨가 그 80년도 그 김재규가 이렇게 그거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반역기관으로 몰린 게 아니라 반역기관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정보부에 서리로 들어오셔서 정보부 부서장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260명이라 그러면 정보부의 핵이죠. 그분들이 없이 어떻게 정보부가 됩니까? 그분들의 그 기반인데 정보부란 그게 돼 있는 기반인데 다 쫓아내버리고 그때에 많은 그 정보부 파일들도 같이 사라졌겠죠. 근데 놔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이후에 저희 나라는 이제 정보기관이라는 게 거의 뭐 허울만 있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에 물론 정보기관이라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음습하게 생각하는 공작기관이다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의 기강을 잡을 수 있는 거는 그 정보기관이 딱 제대로 서 있다, 제대로 작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회가 혼란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제 견해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견해인데 제가 또 얘기가 또 한쪽으로 딱 이렇게 막 나갔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자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이순자 씨에 대한 겁니다. 근데 이순자 씨에 대해서 이순자라고 이제 제가 시자를 빼고 싶어진 거는요.
인간에게는 인간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 사실은 그 11.6 이후에 그 79년도 11월 달에 전국은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제 문제도 그때 심각했습니다. 근데 저하고 이제 이철희 장군하고는 이제 그 대통령 국장이 지나고 그랬을 때까지는 전혀 뭐 그런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뭐 남녀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전혀.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사실 주인은 좀 뭐랄까요, 그 국가의 그 원수라는 건 주위에게는 기업으로 치면 총수인데요. 주인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세포들입니다. 근데 그 세포들이 축주를 잃었을 때는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주위들은 이제 둘이가 뭉치게 된 거죠. 어쨌든지 간에 뭉치게 됐는데 서로가 또 국가 기밀들을 또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방치할 수는 없었겠죠. 근데 사실 그 결혼이라는 건 일대사 아니겠습니까? 어느 가정에서나 누구에게나. 그런데 저에게도 일대사지요. 저희 집안에서는, 저희 부모께는.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12.6 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뭐 결혼을, 그 전에 조그만한 사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그 나중에 말씀드리고, 제 결혼편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그 가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79년 12월 달까지 제 딸이 있고, 제 딸이 이제 중학교 학생이고, 제 아들이 있고 이렇습니다만, 얘네들까지도 엄마가 결혼 재혼한다, 뭐 결혼한다 이런 생각이 얘는 꿈에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큰 딸아이는 지금, 제 딸아이는 지금까지도 걔가 나이도 저도 이제 60이 가까워지면서도 아직 엄마한테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저 역시도 그런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갑자기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더러 뭐 결혼식을 2번 했느니, 뭐 이철이하고 결혼식을 2번 했느니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대흥사에, 해남 대흥사에 이소원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대흥사에 조실로 계셨기 때문에 이 장군하고 저하고 내려갔습니다. 대흥사에 내려가서, 왜 소홍 스님이냐, 이소홍 스님이냐 하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그 스님 선승으로서는 상당히 훌륭한, 존경할 만한 선승으로 생각을 하셨고, 대통령께서 두 분이 독대도 뭐 몇 차례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때 조계종이 험할 때인데 뭐 깡패들이니 뭐 대처성 관계니 험했습니다. 험할 때 그때 종정을 하시라. 그것도 대통령께서 또 직접 그렇게 말씀하셔서 종정도 하셨고, 때문에 우리로서 볼 때는 대통령과 많이 가까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의논하기에는 종교인이시고 그분밖에는 대한민국에 없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대흥사에 내려가서 이제 하룻밤을 거기 묵으면서 소원 큰 스님과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스님께서도 뭐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좀 모호한 태도를 취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방향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했죠. 많이 고민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절에 가면은 이렇게 아침 되면 예불을 합니다. 예불을 하는데 그날은 무슨 날이었어요. 우리가 가서 날이 아니라 대흥사에서 뭐 이렇게 신도들에게 뭐 그날은 뭐 이렇게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그 신도들과 이렇게 법회가 있다고 그러셔서 우리 법회까지는 있을 수가 없고 그러면 아침에 먼저 우리는 법당에 가서 삼배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올라가겠다고 그러니까 큰 스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든지 뭐 당신이 이제 법당에서 그걸 우리 이제 예불 하는 걸 같이 집전을 해주시겠다 하셔서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그냥 법당에서 그 예불 드린 정도였습니다. 큰 스님 모시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 뭐 결혼식을 했느니 뭐 했느니 이렇게 나왔어요. 말이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전혀 아니었고. 그래서 올라오면서 이제 그 대흥사에서 올라오면서 저희들이 그때 그 대구 수성호텔이라고 있습니다. 수성호텔이라는 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혁명을 모의하실 때 여러분들이 모여서 거기서 모의를 하셨다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대구 수성호텔은 그 기념 모니먼트가 기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모의하셨던 방도 기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라오면서 이제 그 수성호텔을 들렸습니다. 들려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왜 많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함께 가야 된다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서로 동의를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난리들이 났죠. 왜냐하면 저는 제 아이들한테는 뭐 전혀 뭐 엄마가 무슨 재혼이라니 뭐라니 이거 상상도 못한 애들한테 그래서 제 딸은 지금까지도 엄마한테 배신감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저 몰래 했다고. 저희 이제 부모한테 말씀을 드렸죠. 먼저 어떻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뭐 난리 났죠. 난리 안 났겠습니까? 아버지는 뭐 별 말씀 없으셨는데 엄마가 뭐 난리 났죠. 뭐 머리띠 메고 뭐 요즘 말로 무슨 자기가 투사도 아니면서 단식까지 해가면서 결사 반대. 근데 엄마가 반대하는 이유는요. 나이 차이입니다. 나이 차이고 여자가 너도 좀 이제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장군이 이제 장군이란다 이제 저는 이제 이철이가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부모님한테 앞에 가서 이제 지인은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저렇게 일국의 장군이란 자가 저렇게 거짓말까지 한다고. 그 자리에서 우리 애가 무슨 제가 언제 사랑 해봤다고 제가 사랑을 아느냐고.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모안을 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는 또 저희 이모들이 있어요. 이모들 파워가 또 대단해요. 이모들 뭐 외가 식구들만 다 모여가지고 이모들 막 안 된다고 난리 듣고 막 아이고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끔찍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얘야 너희 엄마 저러는 거 보지도 말고 응하지도 말라. 결혼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이철이를 뭘 보시고 저더러 결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니까 남자의 가치는 여기서 가치가 나옵니다. 저희 아버지의 가치, 저희 아버지가 생각하는 가치관, 가치가 나옵니다. 남자의 가치는 나이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남자의 가치는 나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는 네가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를 선택해야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의 가치는 나이에 있지 않다고 그러면은 아버지는 그러면은 이철이의 가치는 나이 이외의 가치는 뭘로 보신 거냐 했더니 일국의 장군을 지냈고 그 삶 자체가 진솔했다. 그리고 그 정도면은 이 대한민국 남자로서는 가치 있는 남자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잊어버렸고 인상적인 얘기만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너를 사랑하는 남자, 네가 쫓아다니면서 막 사랑하는 그런 남자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데, 그보다는 평생을 좀 편하려면 너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근데 지금 보니까 너보다는 이장군이라 안 하시죠. 이철이가 너를 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결혼하는 게 아버지로서는 너의 행복도 그 안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엄마보다도 아버지가 더 엄마를 사랑했대요.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하고 그때 엄마가 좀 미인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사실 사진인지 나오겠지만요. 우리 엄마가 참 미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김대중 그 대통령 된 사람 있죠. 우리 집에 대일사였던 분. 그분은 젊었을 때 이제 아짐 하면서 이제 호남 말로는 숙모가 아짐인가 봐요. 하면서 졸졸졸 맨날 따라다니고 엄마 뒤 따라다니면서 아버지한테 맨날 혼나고 그랬대요. 근데 김대중 씨 눈에는 우리 엄마 같은 미인 세상에 없다고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참 잘했어요. 잘했는데 엄마 돌아가셨을 때 제가 영등복지소인데 귀유 안 되는데 저는 해주더라고요.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이제 프로포즈를 많이 받으니까 아버지는 뭐 동경대학 뭐 대지주의 아들이고 부호의 아들이긴 해도 그래도 더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 더 뭐 나은 사람들이 뭘 했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엄마는 뭐 결혼 안 하려고 엄마는 아버지보다는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많이 사랑을 하셨대요. 그래서 결혼하셨는데 결국은 엄마 평생은 나쁘진 않았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도 만족하고 또 네 엄마는 사랑받는 자기 그 사랑해준 남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것도 맞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 부모님은 참 평탄하게 편안하게 서로 돌아가실 때까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사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영화사도 하시고 이제 집 짓는 그곳 협화건설이라 건설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 요리집에도 자주 가시긴 하셨는데 소문나기를 남의 여자 손 한 번도 안 잡아보셨어요. 제가 안 잡아보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말씀이 남자에게도 지조는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근데 저는 조금 촌스럽게 생각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희 집 딸들은 저희 언니는 뭐 내버려 두고 이순자 숙모되는 내버려 두고요. 제 동생이나는 이제 좀 커서 얘기할 때는 연애 상대는 아버지 같은 사람은 아니라고. 결혼 상대는 괜찮은데 연애 상대는 아니라고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에 대해서 저는 아버지가 제 남편과 결혼하게 한 저에게 임팩트 있는 그 단어가 가치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참 부모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중요한 건 딱 박혀요. 그래서 그게 체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평생을 그 인간들을 이렇게 보면 아, 저분이 가치가 있다 그러면은 정말 그 하찮은 우리들이 말하는 3D 직업이라 그래도 인간적으로 가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정말 좀 존경하게 돼요.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뭐 대통령 아니다 별걸 한다 그래도 정말 인간적으로 가치 없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저는 아주 가치 없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저희 거기에 대해서 또 조금 벗어진 얘기인데 오늘은 조금 제가 좀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진실로 편안하게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저것 편안하게 말씀드린 것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건질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를 또 이해하시는데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딱 짜여진 뭐 콘텐츠에서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딱딱 짜여진 대로 제가 방송을 하지 않고 왜 일탈을 하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요즘 모든 상황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울합니다. 자고 세면은 누가 붙잡히고, 자고 세면은 그냥 참 우울합니다. 저도 이렇게 우울한데 또 팍팍합니다. 근데 제 유튜브까지 나와서 과거로 해서 그런 얘기가 지금 얼마나 도움이, 내 자신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데 도움이 되실까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제가 요즘에 좀 새롭게 눈을 뜬 게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아, 이건 아니다 하고 눈을 뜬 게 있어서 그에 대해서도 제가 횡설수설일지라도 좀 이렇게 전 편안하게 하지 않으면 제가 힘들어서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시작하게 된 처음 키워드는 가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순자 씨, 이순자 부인 이렇게 해왔습니다. 저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네가 인식하고 있는 가치의 뿌리는 뭐냐.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까지 나오고 저희 결혼까지 나왔고, 그 다음엔 제가 여기에서 그게 어디로 이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제 자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제 또 딸애가 또 난리 나겠지만 저 난리 나는 것하고 제가 또 해야 될 얘기하고는 별개니까요. 나중에 우리 딸에 대해서 그게 참 어느 부모나 자식은 다 소중하지요. 근데 애가 고생 많이 하고, 근데 얘가 이제 미국 갔잖아요. 미국에서 교육받고 엄마 없는 세월 살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엄마가 결혼한다는 것도, 얘 재혼한다는 건 상상도 못한 애들이고 해서 엄마한테만 배신감도 가졌고 그랬는데 엉뚱하게 결혼한다고 그 남편을 데려왔는데, 결혼할 남자를 데려왔는데 뭐 탤런트를 데려왔더라고요. 제 아버지가 애에서 받은 교육이 저한테 있는 거죠, 지금 저는요. 근데 탤런트를 데려왔는데, 솔직히 얘기하자 그러면은 뭐 저희 시대까지는, 지금은 뭐 이렇게 연예인들이라는 게 BTS라던가 참 국제적으로도 위상이 높고, 또 그들의 능력, 재능 이런 것들이 없는 데 비해서는 참 탁월한 거죠. 그건 뭐 존경받아야 마땅하지요. 마땅한데. 근데 우리가 봉건 시대에서 쭉 내려온 거는 그 인간의 재능이라든가 그런 거는 조금 낮게 평가됐고, 이제 돈하고 바꿀 수 있는 재능에 대해서는 좀 천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좀 딴따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인식화되어 있단 말이죠. 자라면서. 안 됐죠. 저희 언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그런 건 있을 수 없죠. 뭐 연예인이 된다거나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뇌리에는 그런 게 박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자교도소가 아니라 교도소에 있을 때인데 제 딸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왔어요. 그래서 제 첫 마디가, 남자가 이 많은 직업 가운데서 뭐 할 게 없어서 그래 얼굴에다 분 바르는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내 딸애더러 네가 똥 푸는 남자를 데려왔으면 나는 오히려 흔쾌하게 허가했겠다. 분 받은 남자보다는 노동으로 똥 푸는 남자하고. 그랬더니 이제 저희 사위가 참 착해요. 어머니 저희도 노동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가치는 그런 기준으로 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 잘못된 거죠. 제가 그렇게 제 사위에 대한 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그건 제 가치 기준이 잘못된 거고요. 그건 개선돼야 할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오늘 현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순자 씨가 장영자에 대해서 말한다 하는 것만 유튜브를 내가 눌러서 그때 그것만 봤어요. 봤는데 그 허화평 씨라고 있죠. 저기 79년도에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했던 분 같은데 그런 분들이 난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도 몰랐으니까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이제 이분이 또 펜앤드 마이크인가요? 그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그 방송이 주로 50에 대해서 재조명을 하고 50에 대해서 방송을 하더군요. 근데 그 방송에 이렇게 저기 한 인터뷰어라고 하죠. 이렇게 인터뷰 한 사람 하죠. 그 사람이 이제 이순자 씨하고 허화평 씨더라고요. 제가 본 바에 의해서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풀어가기 위해서 인식이라든가 사고라든가 이 기반이 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니까 이렇게 주얼 볼 길어졌는데 팩트를 말하는 거는 간략하면 됩니다. 근데 이순자 허화평 씨가 쭉 말씀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건 제가 몇 가지로 조금 이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0에 대해서 12.12에 대해서 말이죠. 11.6에 대해서 말이죠.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순자 씨가 이제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쭉 이렇게 전두환 씨가 쓴 자서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더군요. 이건 진짜 국민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그 시대에도 12.12 군사 반란으로 이 국가를 뒤집어 놨고 기만을 했는데 지금까지 자기 남편이 죽었다 그래서 남편 없는 세상에서 남편의 얘기를 기만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물론 전두환 씨의 자서전을 전두환 씨가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쪽 얘기하는 게 사실들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분은 장영자에 대해서만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한 줄 알았더니 자기 삶에 대해서도 삶을 조작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다는 거는 C자를 붙일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부터는 C자를 안 붙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물론 예의라는 거 있죠. 물론 기본적인 예가 없으면 어떻게 세상에 질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해왔어요. 저도 그렇게 해왔는데 이게 진짜 아니다 싶은 거는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안 해요. 그리고 욕먹더라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순자라고만 호칭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대해서 그런 거짓말 했기 때문에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고요. 또 그게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불기소 됐고요. 또 이번에 또 펜앤드 마이크인가 최근에 나와가지고 또 무슨 신나게 정의구현을 정의구현을 그것도 신나게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순자 말입니다. 이순자가 신나게 정의구현을 하는데 장영자가 초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순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5.18이 정의구현 사회의 전제였는가? 또 삼청교육대, 또 군합발, 불교 스님들 군합발, 언론 총폐합 이런 것들이 전부 정의구현 사회를 위한 전초전이었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50이 법치국가였습니까? 50에 일말의 정의가 있었습니까? 뭘 가지고 정의사회 구현을 하는데 신나게 나오는데 장영자가 초쳤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순자의 당신의 정의사회라는 개념은, 정의사회는 뭘 가지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정의사회라고 말하는 건지 그거부터 밝혀보세요. 그래서 이분이 쭉 얘기하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얘기가 아닌 건데 제 조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모는 이모 일이나 하지. 아유 그때 뭐라고 떠들든지 말든지 그건 그 사람 일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래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는데 다만 그렇다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그리고 거기에 의해서 제가 행동으로 옮겨야 될 게 뭐가 있었느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정중하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이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불기소 됐기 때문에 내가 이순자의 정체를 내가 밝히기 위해서 나도 그때는 좀 분해가지고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오서에 공개 서한을 썼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 오서에 대해서 공개 서한 쓴 걸 가만히 제가 보니까 처음 이순자가 장영자에 대해서 말한다 할 때 그거를 보았을 때 이 사람하고 이건 아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추려서 이렇게까지 대접할 예우할 사람이 아니구나. 상대가 끝 해가지고 거기서 추려서 얘기한다고 했다가 그걸 이제 계속해서 하려고 제가 추렸는데 요번에 그 펜앤드 마이크인가 무슨 마이크인가에서 얘기하는 걸 쭉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 아까워요.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제가 신경을 쓸 것도 없고 이렇게 대거리를 할 필요도 없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또 한 가지는 또 이렇게 댓글들을 많이 주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아픈 댓글도 있고 좋은 격려도 있고 하지만 어떤 것이든지 저에 대한 관심 표명이기 때문에 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 댓글을 보면서 제가 뭘 해야 할지, 뭘 더 열심히 해야 할지, 또 뭘 또 제가 또 사과를 드려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분류를 하면서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진흙탕이라는 표현이 있었던가요? 그 싸움을 하시겠다는 거냐라는 그런 내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으시구나.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게 이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이당 저당 둘이가 막 싸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경하는 건 재미있죠. 구경하는 건 재미있는데 재미없진 않죠, 그죠? 뭐 재미가 딱 있다는 것보다도 재미없진 않는데 끝나고 나서 그 싸움들을 하고 돌아섰을 때 직면해야 될 모든 생업이라던가 그날에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이렇게 서로 맞지 않아서 갈등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서로 자기 의견을 내놓고 토론한다든가 또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넌 사실이 아닌데 그럼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반격을 해온다라든가 이런 뭐가 있을 때 그런 게 이렇게 좀 더 발전적이 될 수 있고 얻을 것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그냥 사실 참 말 꺼내기도 창피한스러운 걸로 또 거짓말했느냐 뭐 이런 걸로 제가 언제까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실 분들에게는 제가 너무너무 큰 신뢰를 죄송한 일을 제가 벌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순자 씨에 대해서 저는 이순자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이분에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사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문제지 뭐 제 문제도 아니고
또 듣는 분들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조카 얘기대로 그건 뭐 그 사람 하는 대로 뭐 제가 뭐 저 끼어들 이유도 없고 단지 너무나 너무나 환멸이 들 정도로 자기 남편을 우상시하고 있고 자꾸 어떤 그 환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하게 환상 속에서 뭘 꿈꾸고 있는 사람인 것 같고 단 한 가지 이렇게 일반적인 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참 묻는 분들도 희한한 걸 그렇게 시대에 착오적이고 이분들은 이미 사법 처리도 국가 반란 수괴로 사형까지 받은 사람들인데 참 사회적인 인식은 여전히 무슨 국부를 일으킨 대통령으로 영웅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물음을 묻더라고. 질문도 그렇 희한하더라고요. 근데 질문에서 그 오공이 전두환 대통령이 한 일이 뭐 그러니까 잘한 일이 뭐냐라고 하니까는 단임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단임제가 잘한 일이라고. 그래서 그게 조금 발전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이순자 말에 의하면 자기 남편이 민주화의 아버지다. 라는 그 뭐랄까 궤변도 아니고 이게 미친 소리 이게 정신병자가 할 소리도 아니고 그런 소리를 하게 된 그 뿌리가 단임을 했다는 그건데요. 아주 객관적인 사실 하나만 딱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로 단임이라는 말을 그 이순자 입에서는 썼어도 안 되고 단임이라는 그 자체를 감히 썼어도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대통령 할 사람들이었습니까? 단임을 쓰게.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체육관에서 그 사람 대통령 된 과정을 왜 사회는 잊어버리고 계십니까?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됐어요. 그리고 나서 또 자기가 대통령 된 과정을 또 호언을 했어요. 호언하겠다고 했어요. 그때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전국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호언 철폐, 호언 반대한다고. 50 시절 내내 한번 조용한 적이 있었습니까? 난리 났었죠. 만약에 그 당시에 노태우 씨가 그 6.29를 선언하지 않고 호언을 했더라면 이기붕 씨 말로가 따로 있었겠습니까? 당신들이 민주주의를 알아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게 단임을 했다고 한다는 거는 궤변도 그런 궤변이 없고 이 나라 국민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6.29 선언으로 물러났습니다. 물러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전직 대통령의 예우법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서 상황입니다. 그 법대로 산다면. 상황의 법을 만들어서 나와도 상황, 지금까지도 상황의 뿌리로 지금 이순자는 영부인 호칭 들어가 반란 수괴 처에 불과한데 대한민국 사법부가 분명히 반란 수괴로 뭔가 그거 선고를 했고 그리고 반란 수괴로 형무소에 있었고 남의 돈들 남의 기업에서 돈 가로채가지고 나쁜 짓 해가 가로채가지고 비자금 만들어서 그 돈 1,000몇백억이라는 돈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내놓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추징금도 아직 추징금이지 나 이런 법률용어가 빨리빨리 생각이 안 나가지고 추징금도 지금 안 내놓고 있으면서도 연희동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와서 떠들 정도면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추징금 안 냅니까? 그리고 있으면서 우리 남편이 각하가 그것도 지금 그 앞에 나서면 각하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다 각하께서입니까?
그걸 들어야 됩니까? 각하께서 단임제를 하셨다. 그 각하께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님 그 다 거짓말. 그게 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입니다. 그게. 응? 그러면서 그 단임제를 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요. 이런 식으로 내가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전 역사에 대해서 왜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으며 아직 이 사회에 밝혀지지 않는 진실들 얼마나 이분들이 추한 이면이 있었는지를 정말 이젠 국민들이 좀 아셔야지 그 펜앤드 마이크인지 거기서 50에 무슨 50이 그 역사적인 정권이라고 그걸 갖다가 추앙을 하면서 50의 영부인께서 이순자 영부인께서 나오셔서 뭘 밝혀주시고 뭘 해주시고 이런 사회 분위기가 이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모욕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펜앤드 마이크인지 뭔지 난 그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데 허화평 씨를 또 모셔다가 들은 얘기가 또 가관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은 이 거짓과 허위에 속아서 언제까지 진실을 갖다가 모르고 허위 그 거짓말을 갖다가 진실로 알고 살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으로 인해서 돌멩이를 맞던 뭐를 맞던 전 하고 싶은 얘기를 오늘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순자 씨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공개 서한으로 꼭 한 가지 대목, 이 대목만은 이 사건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82년 사건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은 저로서도 밝히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 대목만 이순자에게 공개 서한으로 제가 하겠고 그 다음에는 그 12.6과 관계돼서 허화평 씨의 그 12.12에 대한 정당성에 대해서 그 인식하고 있는 그 사람의 인식과 그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정당성에 대해서는 저는 팩트에 근거해서 국민들께 제 나름대로 제 수준에서 제 언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